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백영옥 작가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백영옥 작가님은 2006년 단편 고양이 샨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고 2008년 첫 장편소설 스타일로 제4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아주 보통의 연애, 장편소설 다이어트의 여왕 등이 있습니다. 이 소설 결혼기념일은 전 남편의 부음을 듣고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속초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안타까운 주인공 선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결혼기념일 백영옥. 남편이 죽었다고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건 겨울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나는 멀리 한남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의 사무실에 앉아 광고 카피를 가다듬고 있었다. 판교에 세워지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헤드카피였다. 24시간 불이 꺼질 일 없는 사무실 안에서 어떤 형용사를 끼워 넣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행복이란 명사 앞에 멈춰서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웃고 있었던가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다. 이혼한 후 더러 그의 소식을 풍문처럼 듣긴 했다. 하지만 그마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뜨문뜨문해졌고 우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간 후에는 소식이 영 끊어졌다. 그가 궁금하면 가끔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당좌 수표 부도, 채무 불이행, 출연료 체납, 연기자 협회 제작자 L 고소 같은 시효가 훌쩍 지난 옛 기사들만 검색될 뿐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 부도, 체납, 고소만큼 격정적인 건 없다. 나는 오랜 시간 그의 삶을 공격했을 단어들을 멀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바라보곤 했다. 불구속이나 체납 같은 말이 주는 질감을, 그것이 맹독처럼 번져 혈관에 스미고 끝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광경을 말이다. 죽은 몸을 불살라 화장하고도 미처 추스르지 못한 뼈의 잔해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였다. 그의 기사가 아닌 그와 나의 기사였다. 얼마 안 가서 파산을 알리는 신문 기사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시효가 끝나버렸다. 속초는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요일 오전 진부와 속초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눈에 스쳤다. 속초 70km라고 써 있었다. 이 속도로 가면 1시간 후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부대껴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흐린 하늘 사이로 바람이 훅 얼굴로 밀려왔다. 진눈깨비 같은 것이 땅으로 떨어질 듯 공중을 부유했다. 여전히 강원도는 몸 좋은 40대 사내의 등 근육 같은 산들을 품고 있었다.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달리자 멀리 미시령 옛길과 속초로 가는 터널이 나타났다. 새로 산 내비게이션은 터널 쪽을 가리키며 터널 구간 운행 주의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터널 주의 구간입니다. 통행요금 3,000원입니다. 언제 생긴지 모르는 생소한 터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에 익숙한 미시령 옛길로 핸들을 꺾었다. 속초에 빨리 갈 이유는 없었다. 날 기다리는 사람도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대신 미시령 휴게소에 들러 잠시 속초의 풍광을 내려다보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싶었다. 나는 미시령의 바람을 쇠 심줄처럼 질긴 바람의 뼈대가 만져질 듯한 거친 그 바람을 좋아했다. 그곳에 서서 바람을 맞고 싶었다. 그런 바람 앞에 서 있으면 풀리지 않을 것처럼 몇 달째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일이 풀릴 것 같았다. 잘못된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터널 앞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작은 국도가 나타났고 급하게 꺾어진 언덕길이 이어졌다. 미시령 꼭대기로 이어지는 급 커브를 돌 때마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라는 경고음이 다시 울렸다. 언덕을 오르자 1995년식인 제규어 스포츠카가 갸르릉 대며 격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늙은 짐승 같은 소리였다. 말이 좋아 빈티지 카지, 이젠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맡기기도 힘든 고물 제규어였다. 나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통행량이 적긴 했지만 커브가 많은 위험한 산길이라 도중에 차를 세워 내비게이션을 끄기가 애매했다. 멈추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다. 기어를 바꾸고 산 밑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 협박처럼 느껴졌다. 미시령 휴게소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영업 정지 상태인 휴게소 앞에는 두꺼운 빗장 걸쇠와 함께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한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휴게소 영업을 잠시 종료합니다. 잠시란 말은 영원처럼 읽혔다. 그런 예감은 잔뜩 녹이 쓴 채 걸려있는 빗장 걸쇠와도 무관치 않았다. 한때 관광 명소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휴게소는 세월이 흘러 한물간 스타처럼 낡아가고 있었다. 속초로 가는 터널이 생긴 후 통행량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폐쇄된 모양이었다. 길가엔 휴게소가 폐쇄된 줄 모르고 올라온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붙잡으며 폐쇄된 휴게소를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며칠 후면 그렇게 찍힌 사진을 인터넷 어디선가 우연히 보게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속초에서 결혼했다. 친정은 서울이었지만 시댁은 속초였다.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갈 무렵부터 양가에서는 예식 장소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했다. 결혼이 처음인 두 집안의 어른들이 예의와 체면을 차리려 진땀을 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고 무엇을 내주면 무엇을 채워야 하는 그 복잡한 결혼의 셈법들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봤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은 속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버지는 하객들이 대폭 줄어들면 그간 뿌린 축의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흥분했지만 결국 신부 측 청첩장에는 일요일 오전 9시 이마트 앞 속초행 전세버스 출발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결혼식장은 속초의 S관광호텔이었다. 속초에서는 제일 좋다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올라온 하객들과 속초 토박이들이 섞인 결혼식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빈틈없이 반짝이는 하이힐과 갯벌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고무 장화들, 선장이나 이장 같은 낯선 말들이 뒤섞인 예식장 풍경을 나는 조금의 누락도 없이 기억했다. 낯선 강원도 사투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문득 외롭다고 느꼈다. 그에게 당신과 결혼하는 게 싫지 않지만 결혼식만큼은 너무 하기 싫다고 울먹였다. 그는 위로해주는 대신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꾸했다. 그때의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와 두려움을 나누는 법을 알지 못했다. 주인공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입장하라고 하면 입장하고,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대기실 안에서 우리의 다툼을 엿들은 신부 도우미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말대로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예식장 풍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길 바라며 내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까지 예민하게 파고들던 예식장 풍경들은 점점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환하게 웃었고 그렇게 웃으면 딸을 낳을 거란 친구들의 농담에 더 크게 웃었다. 그때마다 흔들리던 길고 빳빳한 인조 속눈썹과 허리와 복부를 옥죄는 단단한 코르셋의 느낌은 더 예민하게 허기진 배를 파고 들었다. 주례는 시아버지의 친구인 속초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례는 우리를 앞에 두고 사랑의 맹세를 요구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맹세였다. 그는 성경책 위에 평생 분필을 잡았을 자신의 오른쪽 손을 올려놓았다. 우리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뻔뻔한 요구와 뻔뻔한 맹세. 마침내 일면식 한 번 없던 그가 우리 결혼의 증인이 되었다. 주례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이어지다가 기승전결도 없이 갑자기 끝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들이 찍혀 나갔다. 누군가 내 부케를 받고 결혼식은 끝났다. 패백을 마치고 옅은 핑크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나는 연회장을 들러 처음 보는 양가의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호텔 연회장에선 우리가 예약한 스테이크가 일사불란하게 서빙되고 있었다. 새벽부터 신부 화장을 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나는 배가 고팠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걸 맛볼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다. 호텔 측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스위트 룸을 내어주었다. 러브 호텔의 VIP 특실 같은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패브릭 소파에 앉아 시큰거리는 발목을 주무르며 천장에 달린 샹드리에를 바라봤다. 시설은 낡았지만 전용 거실과 전용 욕실이 딸려 있어 크기 하나만큼은 스위트 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나는 소리가 지워진 채 방송되는 9시 뉴스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첫날 밤을 치를 새도 없이 피곤에 지쳐 골아 떨어졌다. 미시령에서 내려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국장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김 차장, 어디야? 휴가 중에 미안한데 빨리 좀 올라와야겠어. 큰일 났다, 진짜. 무슨 일이시죠? 제2금융그룹 프레젠테이션. 기업 이미지 광고 우리가 먹었어. 당신 특기잖아. 이미지 광고. 최근 들어 내가 속한 CR 1팀은
거의 수주가 없었다. 최 국장이 여러모로 압박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언제 올라올 거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절대 안 돼. 이번 주부터는 주말도 없어. 내일 아침까지는 꼭 와. 괜찮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라오라고. 최 국장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김 차장, 좋은 풍경 바라보면서 아이디어 많이 챙겨와. 내 목까지 회 많이 먹고.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울렸다. 월차나 휴가 없이 몇 년 만에 얻은 첫 휴가였다. 하트 3개.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결국 승진은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휘발되는 죄책감과 반대급부처럼 축적되는 뻔뻔함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광고 회사에서 생존할 수 없다. 나는 최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월요일 오전까지 회사 들어갑니다. 동명항 들러 회 떠서 갈게요. 멀리 겨울 바다를 즐기러 온 커플과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몰아치는 바람 때문인지 바싹 붙어있던 커플이 고개를 돌려 서로의 입술에 키스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겨울 바다가 보고 싶어 그곳의 약속 장소를 정했지만 겨울 바다보다 인상적인 건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의 뒷모습이었다. 한 남자가 모래밭에 앉아 등을 바짝 구부린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보는 것이 파도든 갈매기든 멀리 떠있는 바위섬이든 간에 나는 어느 겨울 경주의 대릉원에서 본 무덤처럼 둥근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해변가에는 그런 무덤 같은 등이 겨울 바닷가에 띄엄띄엄 앉아 일제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등을 바싹 구부릴 때마다 패딩 점퍼를 입은 두툼한 등은 더 높게 둥그러지고 있었다. 그때의 속초 바다는 마치 신라의 천년 무덤을 호위하는 깐깐한 소나무들 같았다. 나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시간,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던 주레의 두툼하고 둥근 손등을 떠올렸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를 꺼내 바라보았다. 코트 깃을 여미고 추위로 단단해진 모래사장 위를 나는 빠르게 걸었다.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시동생을 만나기로 한 곳은 속초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커피숍이었다. 깜짝스런 내 전화에 그는 많이 놀란 목소리였다. 교사를 꿈꾸던 앳된 얼굴의 사범대 학생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 보였다. 쇼팽의 왈츠가 흐르던 그곳에서 우리는 안부를 물었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부침성 좋았던 사람이지만 이혼한 형수와의 만남이 편할 리 없었다. 49제 지냈어요.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차마 묻지 못했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교통사고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는 감정을 추스르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다가 사망했다고 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묻는 건 가혹한 일이었다. 납골당에 모실까 하다가 화장했어요. 자식도 부인도 없잖아요. 시동생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원래 속초에 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 속초 앞바다에서 뱃일 하시니까. 콘택트 렌즈를 낀 눈이 뻑뻑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진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암 아시죠? 삼척 앞바다요. 거기에 제 손으로 뿌렸어요. 시동생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고향 친구 몇 명과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서 채권자 몇 명이 장례식장에 왔다고 했다. 채권자들도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바쁜 내게 연락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그것이 예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음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49제를 끝내고 내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사실 그는 내가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냈다. 제가 처리할까 하다가 형수 연락 받고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내민 것은 우리의 웨딩 앨범과 남편의 결혼 반지였다. 창밖엔 간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A 방송국 드라마 PD였다. 그가 만드는 드라마가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며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연예 기획사와 제작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방송사와의 의리 때문은 아니었다. 그에겐 직접 드라마 제작사를 차리겠다는 오래된 꿈이 있었다.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목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그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후 첫 번째로 연출한 작품도 작품성과 만족할 만한 시청률이 나왔다. 그가 받는 제안과 계약서들이 구체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큰 성공이 큰 행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돈을 많이 벌면, 집을 넓히면, 좋은 가구를 들여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그때의 우리가 알 리 없는 진실이었다. 그가 늦게 들어와 일찍 집을 나설 때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 때마다 통장의 잔고는 쌓여갔다. 나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권태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가 바빠질수록 일에 더 집착했고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바쁜 출장 일정에도 공항 면세점에 들러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가방과 옷 몇 가지쯤은 쉽게 살 수 있었다. 불현듯 죄책감이 들 때면 엄마에게 나와 똑같은 스카프와 가방을 사드렸다. 돈을 펑펑 쓰는 일이 자신이 겪은 불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수도 있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 후 몇 년간 남들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본 일도 없었고 밤에 마실 맥주를 고르거나 와인의 종류를 고른 적이 없었다. 내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먹은 기억도 거의 없었다. 시댁과 친정에서 보내주는 한약을 그렇게 먹고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사랑 없이도 아이는 잘만 생기더라는 친구의 농담을 나는 웃으며 들어줘야 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시차가 전혀 다른 도시에 사는 외국인들 같았다. 나는 이 재미없고 지루한 결혼 생활의 인질을 이었다. 오래 연애하고 오래 살다 보니 어떤 관성이 생겼고 그 관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인질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은 무료함 그 자체, 아무 일도 없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쁘다는 게 꼭 나쁘기만 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남편을 이해하지 않았다. 결혼정보회사의 카피를 만들기 위해 결혼 사례를 모으고 그럴듯한 문장을 늘어 놓으면서도 나는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 시절이 내 삶의 화양연화일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발악하듯 그의 성공을 증오하고 깎아내리는데 남아있는 내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2편의 드라마가 끝난 후 남편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제한은 없었다. 대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명동의 사채업자까지 만나고 다니던 남편은 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려갔다. 출연료 체납과 스태프들의 인건비, 은행 대출 상환 독촉, 채권 출심 회사 사람들만 바쁘게 남편을 찾았다. 우편물엔 늘 수북이 압류장과 최고장들이 쌓여갔다. 그는 집에만 있었다. 한때 그토록 내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방송국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맡았을지도 모를 드라마들을 보았다. 그는 알타미라 동굴의 원시인처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동굴 속에서 웅크린 채 고요히 때로는 격렬하게 야위어 갔다. 그는 우울증과 조증을 반복했다. 어떤 날은 꿈쩍도 않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미래의 거창한 사업 계획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에게 투자할 것 같지 않은 프로젝트를 머릿속에서 제작하고 연출하고 방송했다. 남편의 근거 없는 희망은 점점 자학의 형태를 갖추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20대 연인들은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듯이 어떤 것이 자주 말해질 즈음의 전조는 그것이 증발되고 결핍되었을 때다. 격렬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건강을 잃었을 때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느낄 땐 이미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빛을 잃어 사그라질 때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기획과 자신이 한 번도 캐스팅하지 못한 배우에 대해 말했다. 그 거창한 말의 무게에 짓눌려 나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 즈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마찰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 마찰력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자동차였다. 이혼해줄게. 추암 해변의 낡은 제규어 앞에서 먼저 이혼을 말한 건 그였다. 이혼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숨을 토해냈다. 그래, 그럼 당해주는 걸로 해.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간 사이 깊게 팬 자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덩이처럼 보였다. 다른 건 다 네가 가져. 나한텐 차만 줘. 경멸을 가장한 무표정이라든가 조소를 숨기기 위한 미소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 얼굴이 어느 정도까지 일그러졌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아주 짧은 탄식과 함께 폭소처럼 터져 나왔다는 건 안다. 집은 이미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다. 우리를 지탱하던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을 친 지 오래였고 사방 1km 안에 있는 주위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은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상징하듯 남아있는 유물 같은 짙은 초록색 제규어 스포츠카 한 대밖에 없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차가 꼭 필요해. 돈 벌면 하나 사줄게. 나중에 돈 벌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한테 차도 못 줘? 내가 샀잖아. 내가 골랐어. 마지막 6개월 할부금도 내가 냈어. 이러지 말자, 제발. 차라리 팔아버려. 반으로 갈라서 나누자고. 톱이라도 갖다 줘? 당신이 자를래? 내가 해치워버릴까? 차가 진짜 필요해. 나도 필요해. 선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개자식. 기암 괴석이 솟아있는 추함의 절벽을 바라보며 내 삶 역시 저 절벽 밖으로 내던져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자동차라면 엑셀을 힘껏 밟고 한동안 공중부양하듯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빈 몸뚱이로 저 절벽 아래 몸을 날린다면 바위에 머리가 박살나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차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그의 한숨과 탄식으로부터 그렇게 작별하고 싶었다. 그 역시 차를 타고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고 싶었을지 모른다. 나는 해변에 세워놓은 차를 바라봤다. 가난한 우리가 가지기엔 터무니없이 호사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동시에 원하던 유일한 것이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가령 결혼이 조금씩 쌓여가는 적분이라면 이혼은 가장 작은 것까지 나누어야 하는 미분이라는 것. 공정해지기 위해 서로의 물건을 나누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던 시간이나 추억, 영혼까지도 말이다. 이혼의 핵심은 공정한 분배이다.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여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빚뿐이었다. 이혼할 즈음 호탕하던 그의 성격도 웃음도 그에게선 점점 사라져 버렸다. 남편은 해파리처럼 투명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위선도 위약도 없는 투명한 인간, 겉과 속이 똑같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인간, 보색도 어떤 색깔도 가지지 않은 무색무취의 인간, 그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제적 궁핍이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그때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으므로 이혼을 확정받고 병원 앞에서 헤어지며 그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네 월급 통장 압류 곧 풀릴 거야. 빨리 못 헤어져 줘서 미안하다. 커피숍을 나서자 아까보다 제법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올리자 눈꺼풀 사이로 차가운 눈송이가 바로 녹아 물처럼 흘러내렸다. 거리의 사람들도 차들도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다. 옷깃을 여미고 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자동차 안에 앉아 나는 키를 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 대신 작고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시동생이 건네준 남편의 반지였다. 나는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로의 금은방에서 나누어 꼈던 우리의 결혼 반지. 그가 결혼 반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돈이 없어서 쓰고 있던 노트북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린 그였다. 나는 가만히 반지를 쥐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왼쪽 약지에 끼어 보았다. 묵직하고 헐거웠지만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헤어질 즈음 급격히 말라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렸다.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나누어 끼고 있던 시절에 내가 떠올랐다. 우리가 서로를 힘주어 꽉 끌어안고 있던 때, 계절이 거리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의 눈동자가 우리 편으로 온통 기울어져 있던 그 시간들이 반지 안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시동생에게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 사라졌던 기억의 일부는 놀라운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죽음은 막연해서 그것은 언제나 미래의 모습으로만 나타났다. 죽음이 지금처럼 현재가 되어 내 곁에 놓인 적은 없었다. 나는 계속 반지를 돌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어쩐지 그것을 끼고 있던 시절에 남편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김 차장, 속초 앞바다는 좋아?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지?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징징 진동음을 울려댔다. 김 차장, 진심과 긍정이 미래를 만든다. J그룹, 이건 어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약지에 끼워진 그의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을 조금만 아래로 기울여도 반지는 금세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낀 채 파란색 벨벳으로 덧씌워진 웨딩 앨범을 바라보았다. 웨딩 앨범 같은 건 이사 몇 번 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 동창 경애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뭘 버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전부 사라지니까. 나는 내 결혼 반지를 떠올렸다. 반지 케이스째 서랍 어딘가에 넣어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반지였다. 결국 집안 전체를 다 뒤지고도 반지를 찾지 못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내 반지와 똑같은 그의 반지를 바라봤다. 사라진 반지가 내게 이런 식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란 의심을 가득 품은 채 웨딩 앨범을 펼쳤다. 웨딩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사진 속 내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그때의 미소가 손가락 사이로 전해질 것 같았다. 사진 속 웨딩 커플은 몇 년 만에 속초만큼이나 낯설었다. 나는 앨범을 한 장 넘겼다.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자 그때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한 명 한 명 기억을 더듬었다. 그들 중엔 더 이상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소식이 끊겨 연락 두절인 사람들도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먼지 쌓인 웨딩 앨범을 바라보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이젠 기억조차 희미한 일들이었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푸른색 벨벳 표지 위에는 반짝이는 금박 글씨로 2003년 12월 17일이라고 써 있었다. 하필 오늘이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히기 위해 자동차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달려들 듯 몰아쳤다. 나는 창문을 닫고 앨범을 열어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뒤에 남은 또렷한 감각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가령 허기 같은 것. 그것은 내가 누구도 아닌 내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어마어마한 배고픔과 허기였다. 그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맨 직원들은 연회장을 돌며 하얀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서빙하고 있었다.
갈색 소스가 흐르는 두툼한 스테이크를 나는 눈으로만 지켜보았다.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사진을 찍으라면 찍고 찍힐 동안은 말없이 웃으며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정신없이 예식은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신부 화장과 예식, 사진 촬영, 패백, 커다란 연회장을 돌며 이어진 하객 인사 시간에 나는 허기를 느꼈고 몇 번 휘청거렸다.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나였지만 정작 나를 위해 마련된 음식은 먹지 못했다. 여전히 속초의 그 호텔에선 결혼식이 열리는 걸까? 나는 앨범을 덮고 손끝으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새겨진 양각된 숫자들을 만졌다. 핸드백이 놓인 조수석을 바라보다가 나는 충동적으로 S호텔로 내비게이션을 맞추었다. 눈보라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다. S호텔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낡았다. 나는 봉투를 빌려 아무 연고 없는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밀었다. 그리고 단체로 곱게 한복을 맞춰 입은 할머니들 옆을 지나 하객이 없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예식장은 곧 빈틈없이 사람들로 채워졌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시키고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를 만세 삼창시키는 평범한 결혼식이었다. 예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검정색 넥타이를 맨 연회장 직원들이 스테이크를 서빙하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허기진 듯 그것들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 내 앞에도 하얀색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가 놓였다. 가니시로 구운 아스파라거스와 감자를 곁들인 스테이크였다. 급하게 옮기느라 갈색 소스가 하얀색 접시 가장자리에 번져 있었다. 나는 접시를 바라보다가 고기를 썰었다. 모든 칼날 때문인지 잘 썰리지 않았다. 그래도 손목에 다시 힘을 주고 스테이크를 썰었다. 썰어낸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안에 넣고 나는 천천히 그것을 씹었다. 식어버린 붉은 고기 특유의 누런 냄새가 혀 끝까지 밀려왔다. 내가 겪은 예식장 음식의 맛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마땅히 뜨거워야 할 스프는 뜨겁지 않고 차가워야 할 샐러드는 차갑지 않고 부드러워야 할 것은 부드럽지 않고 달콤해야 할 것은 너무 달아 단맛을 감상할 사이 없이 혀끝에 불쾌하게 들러붙는다. 나는 힘줄 때문에 썰어지지 않는 스테이크를 씹다가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쏜 폭죽의 잔해를 뒤집어 쓴 신랑을 바라보았다. 어린 신랑은 사진사를 향해 어색한 듯 웃고 있었다. 그때의 우리도 저런 얼굴로 만세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찍혔을 것이다. 운전을 오래 한 탓인지 손목이 아팠다. 칼을 쥔 손가락에 낀 그의 반지가 자꾸만 흘러내릴 것 같아서 나는 몇 번이고 손을 고추 세우고 멍하게 스테이크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자신의 고향 속초에서 수재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시부모는 수재 아들의 엄마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언제나 기꺼워했고 시동생 역시 그의 동생으로 불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의당 법대나 의대에 갈 것이란 그들의 믿음이 어그러진 순간 그는 가족들과 멀어졌다. 남들보다 빨리 결정한 결혼은 그런 그가 선택한 마지막 효도였을 것이다. 그가 끝내 속초에서의 결혼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부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웨이터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고 빠르게 사라졌다. 정체불명의 기름이 커피 잔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메인 메뉴를 먹기도 전에 미리 서빙된 커피는 식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한때 뜨거웠던 것이 식어버렸을 때, 더 이상 식어버린 그 온도에 놀라지 않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줄 알았던 거리의 가로수가 이미 오래전에 죽어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눈물 흘릴 때, 누군가 웃었을 때,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미 죽어 바다 어딘가에 뿌려졌을 때, 반쯤 먹다 남긴 스테이크를 바라보며 나는 어린 신랑과 신부에게 해주어야 할 말을 떠올렸다. 결혼은 고상한 예식용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소의 탄생과 함께 그것이 성장해 마침내 차가운 도살장에 끌려온 소의 내장과 뼈, 너덜대는 부산물들의 처리 과정을 끝까지 참관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나는 남아있는 커피를 남김없이 마셨다. 반지를 빼 왼쪽 손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쪽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신랑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공범자처럼 웃고 있는 신랑 신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저들에게는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다시 먹을 기회가 아마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창문 너머 눈발이 서서히 가늘어지고 있었다. 가늘어진 눈발이 어느새 비가 되려는 듯 보였다. 마지막까지 간신히 매달려 있던 나뭇잎이 이내 공중으로 떠올라 저편으로 떨어졌다. 1시간 간격으로 휴대의 전화가 울렸다. 당장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가 엄중하게 휴대전화를 울렸다. 자동차를 몰고 익숙한 길을 달리자 어떤 기억들이 차를 가로막듯 불쑥 밀려왔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예정에 없이 속초에 들렸던 것처럼 예정에 없던 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다.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영원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끝내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때 도로 저편에 희미하게 무엇인가가 보였다. 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나무 위에 분진처럼 가라앉아 있던 눈을 쓸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빈 길가에 차를 세웠다. 창문 사이로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의 형태가 보였다. 자동차 시동을 껐다. 소음이 완벽히 사라진 좁은 공간 안에서 뚜벅뚜벅 눈을 뒤집어 쓴 한 사람이 기어 들어왔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털어내며 저 너머를 바라봤다.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흰 사람은 태아처럼 웅크린 채 검은 도로 위에 고요히 눈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그 위로 빠르게 자동차 한 대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나는 천천히 그곳을 따라 걸어갔다. 시동생이 말한 남편의 사망 장소가 어쩌면 저곳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나는 도로 위에 누워있는 흰 사람 쪽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곳에 서서 사람의 모양대로 그려진 흰 선을 따라 잊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렸다. 숱이 많던 빳빳한 머리카락과 뼈가 느껴지지 않던 둥근 어깨, 보통 사람들보다 길고 듬직했던 팔과 다리, 실팍한 가슴의 근육들,
웃으면 금음달처럼 구부러지던 순한 눈매와 10월의 달빛을 닮았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의 눈동자가 아득하게 만져졌다. 차가운 눈이 와락 얼굴 사이로 와 다 녹기 시작했다. 그는 로드킬, 흰 스프레이맨이 되어 내 앞에 누워 있었다. 무릎이 꺾인 사람처럼 주저앉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 흰 사람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혀가 달린 것처럼 아스팔트 위 흰 사람의 맛이 느껴졌다. 눈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맛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의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도로 위 흰 사람을 그의 죽음을 하나씩 지워 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눈을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눈바람이 뺨 어딘가에 칼끝처럼 아프게 달라붙었다. 그의 죽음이 시작된 곳에 주저앉아 나는 그의 죽음이 끝난 곳을 생각했다. 시동생은 추함에 그의 시신을 뿌렸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 이혼을 내뱉었다. 그와의 관계가 끝장난 곳도 그곳이었다. 영원히 잊고 싶었던 곳,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곳이었다. 후회란 수없는 하필의 연쇄 반응은 아닐까. 하필 그곳에서 홀로 가루가 되어 뿌려졌을 추함의 바다에서 나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당장 서울로. 주어와 동사가 사라진 문장은 냉정한 투로 나의 복귀를 명령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모든 창이 동시에 열린 것처럼 많은 상념들이 밀려왔다. 나는 내비게이션에 추암 해수욕장을 입력했다. 흐린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바람이 붕대를 풀고 달려드는 것처럼 길가의 깃발들이 세차게 날렸다. 가끔씩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내비게이션이 추암 5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추암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1차로와 2차로가 번갈아 가며 곡선으로 휘어져 있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곳곳이 얼어 있었고 제규어는 자꾸만 헛발질을 하듯 길 위에서 미끄러졌다.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운전했지만 핸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제동이 쉽지 않았다. 자동차는 점점 미로 같은 바다를 찾아 미끄러지며 들어가고 있었다.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다. 오랜만에 보는 한방눈이었다. 이제 사방의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자동차 유리창에 쌓이는 눈을 와이퍼가 헉헉거리며 지워대고 있었다. 저 멀리 오징어 잡이 배의 집어등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바다가 멀지 않았다. 그도 멀리 있지 않았다. 이제 이 좁은 길만 지나면 바다였다. 왼쪽으로 조심스레 핸들을 꺾자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다. 두 차의 헤드라이트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서로를 노려보았다. 교차하면서 가기에는 길이 좁아 보였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눈이 금세 얼굴에 달라붙었다. 늙은 제규어는 흰눈에 덮인 북극곰 같았다. 맞은편 운전자도 내려서 길을 가늠해 보았다. 마티즈와는 어울리지 않는 몸집에 후덕하게 생긴 중년 여자였다.
제 차가 소형차니까 이쪽으로 조금 붙여서 나갈게요. 조금만 후진해 주세요. 미안해요. 나는 조금씩 차를 후진했다. 맞은편 차도 조금씩 다가왔다. 나는 아주 조금씩 후진했고 맞은편 차는 조금씩 다가왔다. 100m가 닿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붙여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아까보다는 덜 미안해 보였다. 다시 조금 더 후진했다. 핸들을 조심스럽게 꺾었다.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맞은편 차가 지나간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였다. 늙은 제규어가 흔들리더니 무언가 쿵 하고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보니 뒷바퀴 한쪽이 농로로 내려앉았다. 눈은 점점 더 퍼붓고 있었다. 젠장. 핸들을 틀면서 나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소리만 내고 바퀴는 계속 미끄러졌다. 옅은 매연 냄새가 올라왔다. 다시 계속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제규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초암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점점 당혹감이 밀려왔다. 자동차에는 스노 체인이 없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장착법을 몰랐다. 이제 눈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듯 쏟아지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가 떠있는 휴대전화에 다시 한번 벨이 울렸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와이퍼를 작동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를 받았다. 야! 왜 전화 안 받아? 당장 서울 올라와! 우리 팀 난리 났...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빗발치듯 흘러내렸다. 보험회사에 비상견인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폭설이 내리고 있어 이곳에 오기가 힘들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오늘 눈이 올해 강원도에 발령된 첫 대설주의보가 될 것이며 영동 지역의 모든 견인차들이 폭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비상사태라고도 했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라디오에선 영동 지역의 대설주의보를 계속해서 긴급히 설명하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이 눈처럼 쌓였다.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지점도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눈이 지워내는 풍경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눈이 내렸다. 바람이 불었고 눈발이 창문 앞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견인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견인차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규어네요. 이 동네에서 제규어 처음 보는데. 견인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사는 차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끌끌대며 혀를 찼다. 후륜 구동에다가 스포츠카 대박이네. 견인 못해요. 이 차. 뭐라고요? 스포츠카는 견인하면 밑이 끌릴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눈 오는데 밑이 끌릴 리가 있어요? 눈 오는데 왜 여기까지 기어오셨어요? 아저씨,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일단 견인해 주세요. 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이 봐요. 이거 후륜 구동이라 어차피 견인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신형 견인차가 와야 돼요. 오늘은 힘들어요. 아저씨!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뛰어가면 모를까? 이 차로는 견인 못한다니까?
나도 아줌마 때문에 허탕 쳤잖아요. 한번 출동하면 기름값이 얼만데. 씨발.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거의 아줌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더 있다간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데 여길 체인도 없이 옵니까? 그가 나와 제규어를 번갈아 보며 노려보았다. 몇 분 사이 이미 그의 머리 위로는 몇 센티미터는 될 법한 눈이 쌓여 있었다. 멀리서 보면 두툼한 흰색 패딩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지없이 눈 속에 파묻힌 서린처럼 보일 것이다. 눈이 계속 쏟아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모해 둔 렌터카 회사로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통화 중이었다. 추함에 가기도 전에 눈발 속에 갇힌 늙은 제규어 한 마리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눈보라 속에서 견인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개자식! 멀어져 가는 견인차를 향해 소리 질렀다. 너무 추워서 코끝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조금만 가면 터널 바뀔 거라고. 어둡고 답답한 이 터널만 넘어서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고 되뇌며 견딘 결혼이 끝나버렸을 때 내 앞에는 7,800만 원의 빚과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이 자동차 한 대가 남아 있었다. 눈이 쏟아지는 강원도 산길 위에서 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험 회사도 렌터카 회사도 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통화 중이었다. 대신 원치 않는 부재중 전화와 서울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는 경고성 메시지만 계속해서 쌓여갔다. 나는 기름을 넣으라는 제규어의 마지막 경고를 외면했다. 붉은색 경고등은 한때 온 힘을 다해 반짝이더니 전멸하며 피시식 사라졌다. 숨을 멈추듯 시동이 꺼진 자동차 안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눈이 그 모든 풍경과 소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눈이 강원도 하늘 위에 매장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 많은 눈을 하늘이 쉽게 다 탕진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폭설이라면 늙어 빠진 제규어도 나도 곧 눈에 덮여 사라질 것이었다. 이런 눈을 보고 나면 눈을 감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어떤 눈을 보아도 그것은 다만 눈의 그림자로 눈의 과거로만 보이게 될 것이다. 나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이제 눈이 오는 풍경이 아니라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죽던 날에도 눈이 내렸다고 했다. 그가 느꼈을 마지막 눈은 서울의 눈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이 소리를 나붓거리며 쏟아지는 이 눈 소리를 들었을까? 시동을 끈 차 안으로 바깥의 맹렬한 추위가 스며 들어왔다. 이제 차 밖과 차 안 사이의 온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있던 쇼를 두르고 어두운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장이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핸들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끼워진 그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개자식, 이 개자식.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